저는 그날 밤 회장님의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손끝까지 차가운 기운이 올라왔죠. 문 너머로 들리는 낮은 목소리들. 제 이름이 오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노크를 하려다 말고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5년간 이 집에서 일하며 단 한 번도 이렇게 떨려본 적 없었는데 오늘따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어오시오. 회장님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며 고급스러운 가죽 냄새와 은은한 위스키 향이 코끝에 스쳤죠. 앉으시오.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70대의 연륜이 묻어나는 얼굴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지쳐 보였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응시하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만두려고요? 잔잔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절박했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붙잡으려는 사람처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어 그저 회장님을 바라만 봤죠. 5년이요. 당신이 이 집에 온 지. 회장님은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두툼한 갈색 봉투.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월 1,000만 원 충분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정부인 저에게 월 1,000만 원이라니 지금 받는 급여의 5배가 넘는 돈이었어요. 대학생인 아들의 학비, 월세, 생활비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될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무슨 대가로? 회장님, 그게 제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조건은 하나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어요. 무겁고 진지했죠. 이 집에서 본 것, 들은 것, 앞으로 보게 될 것, 듣게 될 것. 회장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달빛이 그분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절대로.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단지 복도 저편에서 인기척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 여자를 막아. 속삭임 같은 목소리.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환청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있었던 걸까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온 이 집,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그림들로 가득한 이곳이 절대로 단순한 집이 아니라는 걸요. 무언가 거대한 비밀이 이 저택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날 밤 서재를 나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돈이면 아들 준호의 등록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5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날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사람은 제 절친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죠.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당한 기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 하나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가진 것이라곤 통장에 남은 300만 원과 낡은 트렁크 하나뿐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내가 아르바이트 할게. 고등학생이던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아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저는 악착같이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식당, 청소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40대 중반의 학력도 경력도 없는 여자를 찾는 곳은 많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마켓 게시판에서 구인 광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급 가정부 구함. 숙식 제공. 급여 200만 원. 연락처 10-XXXX-XXX.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의 면접 끝에 저는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바로 한성그룹 회장 댁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그 저택 앞에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드넓은 정원, 분수대, 3층짜리 대저택 영화에서나 봤던 풍경이었죠. 들어오세요. 집사박 실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현관부터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고
벽마다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조심조심 걸었죠. 혹시라도 뭘 망가뜨릴까봐. 여기가 당신 방입니다. 1층 끝자락의 작은 방. 하지만 제가 전에 살던 원룸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았어요. 침대, 책상, 옷장까지 모든 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일하시면 됩니다. 주 업무는 청소와 식사 준비예요. 박 실장은 차갑게 말하고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작은 방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어요. 안도감이었죠. 이제 준호 등록금은 걱정 없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정원을 쓸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회장님, 회장님의 아들 부부, 그리고 따님 4분의 식사를 차려야 했죠. 특히 까다로웠던 건 며느리 윤서진이었습니다. 이 커피 미지근한데요? 샐러드 드레싱 너무 많이 뿌렸어요. 과일 좀 더 신선한 걸로 준비해 주시겠어요? 끊임없이 지적이 쏟아졌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했죠. 회장님의 딸 한지우는 또 달랐어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인사를 해도 대꾸가 없었죠. 그저 차갑게 지나칠 뿐이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달랐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오. 오늘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으시오. 당신이 만든 된장찌개가 참 맛있소. 회장님은 유독 저에게만 따뜻했어요. 다른 식구들이 저를 하인처럼 대할 때도 회장님만은 늘 존댓말을 쓰셨죠.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직접 꿀차를 타오셨어요. 당신 손은 참 따뜻하구만. 회장님은 제 손을 잠깐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땐 정말 고마웠어요. 이 집에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는 건 회장님뿐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며 저는 이 집의 일과에 익숙해졌습니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는 묵묵히 제자리를 지켰어요. 준호는 대학에 합격했고 저는 매달 아들에게 용돈을 보낼 수 있었죠. 비록 고된 일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뭔가 이상했어요. 회장님이 자꾸 저를 따로 부르셨고 며느리 서진은 저를 더욱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딸 지우는 제가 회장님과 대화할 때마다 차갑게 지켜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게 제 실수였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진짜 이유를 그리고 제 앞에 닥쳐올 거대한 비밀을요. 저는 5년 동안 참았습니다. 정말 많이 참았어요. 하지만 며느리 윤서진은 날이 갈수록 저를 더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안 계실 때면 더 심했죠. 제 방엔 절대 들어오지 마세요. 어느 날 아침 서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저는 청소를 하려던 참이었는데 냄새가 배니까요. 가정부 냄새. 가정부 냄새라니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매일 깨끗이 씻고 빨래한 옷을 입었는데도요. 알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아야 했어요. 이 일자리를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엔 더 심한 일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건강에 좋다며 홍삼을 드시고 계셨는데 제가 물 한 잔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서진이 제 손을 탁 쳤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조언하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회장님 건강은 며느리인 제가 챙기면 돼요. 당신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죠. 회장님은 그 광경을 보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을 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다 들렸죠. 아버님, 요즘 너무 그 가정부한테 잘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요? 회장님이 담담하게 물으셨어요. 회장님이랑 너무 붙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터무니없는 소리 마시오. 그분은 5년간 우리 집에 헌신한 분이오. 그래도 선을 지켜야죠. 가정부는 가정부일 뿐이에요. 저는 손에 쥔 접시를 놓칠 뻔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억지로 진정시켰어요. 가정부는 가정부일 뿐.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건 회장님의 딸 한지우였어요. 지우는 서진만큼 노골적이진 않았지만 그 냉랭한 시선이 더 무서웠습니다. 제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지우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곤 했죠. 마치 너는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냐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볶음밥이었죠. 주말에 아들을 만나러 갈 예정이라 미리 만들어둔 거였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뭐 하세요? 서진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도시락을 덮었죠. 식사 중이었습니다, 사모님. 여기서요? 방에서 냄새나는 음식을 먹어요? 서진은 코를 찌푸리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치볶음밥 역시 가난한 사람들은 먹는 것도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환기를. 가난한 티 좀 내지 마세요. 채취가 배요, 채취가.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죄인인가요? 김치볶음밥을 먹어서 잘못인가요? 이 집에서 5년간 성실히 일한 게 그렇게 하찮은 건가요? 이 집안 품위를 생각해서라도 좀 조심하세요. 회장님이 당신한테 잘해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시고요.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시락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들.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밝게 웃는 아들.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도시락을 정리하고 방을 환기시켰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죠. 초췌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40대 후반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친 손. 구부정한 어깨.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일까?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여자 계속 두는 게 맞아? 지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하다잖아. 조금만 더 참아. 서진의 목소리였어요. 필요하다니 도대체 무슨 이유로? 모르겠어. 근데 아버지 눈빛 봤어? 저 여자한테만큼은 뭔가 다르더라고. 불안해. 혹시 아버지가.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냥 이용하는 거겠지. 이용한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섬뜩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이 집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그리고 제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어요. 회장님이 저에게 보여준 따뜻함. 월 1,000만 원이라는 제안. 서진과 지우의 경계심.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집에 있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을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회장님 서재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따라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서진이 누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요? 회장님의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나이 지긋한 하지만 날카로운 음성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가야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여자를 써요. 당장. 어머니, 아버지가 싫어하실 거예요. 아버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 사람은 내 아버지가 맞지만 나한텐 그저 거래 상대일 뿐이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무슨 대화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그 가정부 말이에요. 이름이 뭐더라? 박은숙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래, 박은숙. 그 여자를 엄마 옆에 붙여두라고요. 네? 왜요? 돈 좀 주면 충성할 타입이잖아요. 게다가 회장님이 신뢰하고 있으니 완벽한 인물이에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여자 바로 저였습니다.
돈 좀 주면 충성할 타입.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5년간 성실히 일한 게 그들에겐 그저 돈으로 살 수 있는 충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위험해요. 만약 그 여자가 눈치채면. 눈치챌 리 없어. 가난한 사람들은 돈만 보이면 다른 건 안 보이거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 세게요. 그때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하시오. 회장님, 지금 당장 나가보시오. 두 분 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곧 발소리가 들리더니 서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복도 모퉁이로요. 서진과 그 낯선 여자가 나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우아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명품 핸드백을 든 그녀는 서진과 팔짱을 끼고 복도를 걸어갔죠. 어차피 회장님도 동의하실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 여자의 말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숨을 내쉬었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저는 조심스럽게 서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여전히 조금 열려 있었어요. 안을 살짝 들여다봤죠. 회장님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마치 세상의 무게를 다 짊어진 것처럼 지쳐 보였어요. 하느님. 회장님의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만큼은 진실을 알면 안 돼.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서진? 지우? 아니면 왜 일이 된 걸까 왜? 회장님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어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회장님.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주셨던 분. 그분이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계신다니.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나는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회장님의 따뜻함도 월 1,000만 원 제한도 모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돈 좀 주면 충성할 타입.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어요. 눈물로 얼룩진 제 얼굴이 보였죠.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난 돈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어. 성실하게 일했어. 하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이용 가능한 도구였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비밀을 알아내야겠다고요. 회장님이 숨기고 있는 그 아이가 누군지, 서진과 그 여자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왜 이 집에 필요한지.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회장님의 서재를 청소할 때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책상 서랍 책장 사이 액자 뒤편.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어요. 회장님 댁에 오랜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김 비서라는 분이었는데 회장님과 30년을 함께한 분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그분께 차를 대접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비서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말씀하세요.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이 있나요? 김 비서는 차를 마시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봤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저는 이용당하고 싶지 않아서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이 주소로 오세요. 혼자서요. 거기서 진실을 알 수 있나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어요. 저는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겠구나. 그날 밤 회장님이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을 맡아주셨으면 하오. 무슨 일인가요? 한 분을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 누구신데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제 첫사랑입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제 곁을 떠났어야 했지만 떠나지 못했소. 무슨? 그리고 그분이 낳은 아이가 이 집에 있소.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을 어머니라고 불렀던 그 여자.
회장님의 첫사랑. 그리고 그 아이. 설마. 제 입에서 나온 말에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서진이가 제 친딸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이가 친딸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일이오. 저는 집안의 압력으로 부인과 결혼했지만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소. 서진 씨의 어머니. 그렇소. 최윤희. 그녀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고 우리 집안에서 결혼을 허락할 리 없었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희는 임신한 채로 떠났소.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찾지 않았소. 비겁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0년 후 윤희가 다시 나타났을 때 서진이는 이미 성인이었소. 윤희는 병들어 있었고 서진이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었죠. 그래서 서진 씨를 며느리로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였소. 제 아들과 결혼시켜 이 집안에 들였습니다. 친딸이지만 친딸이라고 말할 수 없었소. 회장님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서진이는 알고 있소. 자신이 제 친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게 이 집안을 병들게 하고 있소. 병들게. 서진이는 복수하고 싶어 해요. 자신을 버렸던 아버지에게, 자신을 숨겨야 했던 이 가문에게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서진이 저를 그렇게 대했던 이유. 회장님을 향한 그 복잡한 감정. 윤희와 함께 무언가를 꾸미고 있던 것. 그래서 제게 월 1,000만 원을 주시겠다고 한 거군요.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윤희를 돌봐주십시오. 그녀는 말기 암 환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소. 그리고 서진 씨를 감시하라는 거죠? 회장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당신만이 할 수 있소. 서진이도 윤희도. 당신을 경계하지 않으니까요. 돈 좀 주면 충성할 타입이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님. 네? 저는 거절하겠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월 1,000만 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집을 떠나겠습니다. 박은숙 씨, 진정하시오. 당신 아들 생각은 안 하시오?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죠. 제 아들을 이용하시려고요? 지금? 그게 아니라. 회장님, 저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5년간 성실히 일했습니다.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요. 하지만 저를 도구로 쓰시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회장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가 방금 뭘 한 거지? 월급도 받지 못할 상황. 준호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다음 일자리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저예요. 김비서입니다. 문을 열자 김비서가 서 있었어요.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죠. 내일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회장님과의 대화. 다 들었습니다. 김비서는 파일을 제게 건넸어요. 이게 뭔가요? 진실입니다. 이 집안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았습니다. 왜 저한테?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박은숙 씨. 그리고 이 집안에 필요한 건 돈도 권력도 아닌 정직함입니다. 김비서는 한숨을 쉬었어요. 서진 씨와 윤희 씨가 계획하고 있는 일 막아야 합니다. 회장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무고한 사람들? 파일을 보시면 알 겁니다. 그들은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걸 노리고 있죠. 김비서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어요. 내일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파일만은 꼭 읽어보세요. 김비서가 떠난 후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충격이었어요.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 내역. 수백억 원대의 돈이 비밀 계좌로 빠져나간 기록들. 그리고 그 돈을 관리하던 사람. 최윤희. 윤희는 단순한 회장님의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한성그룹의 재무를 담당했던 고위 임원이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서진의 진짜 목적. 서진은 회장님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숨겨진 남동생이 있었어요. 한지훈. 누구지? 파일을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훈은 윤희가 회장님을 떠난 후 다른 남자와 낳은 아들이었어요. 서진의 이복 동생이자 범죄자였죠. 횡령, 사기, 폭행. 여러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내용. 한성그룹 인수계획. 서진과 윤희 그리고 지훈은 회장님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것. 정신적으로 무능력하다고 판정받으면 친딸인 서진이 후견인이 되고 모든 재산은 서진에게 넘어가는 거죠. 이럴 수가.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파일 맨 마지막에 적힌 한 줄. 증인 가정부 박은숙. 회장이 그녀에게만 정상적으로 반응함을 이용할 것.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들은 저를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회장님이 저에게만 따뜻하게 대한다는 걸 알고 그것을 치매의 증거로 만들려 했던 거예요. 회장님은 정상인데 가정부에게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판단력 저하의 증거다. 그렇게 몰아가려던 거였죠.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어요. 분노? 아니,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였습니다. 정의감. 5년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회장님. 비록 저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래도 그분은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그런 분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모든 걸 빼앗으려 한다고? 저는 일어났습니다. 짐을 다시 풀기 시작했어요. 떠날 수 없어. 아직.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무슨? 윤희 씨를 돌보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지키겠어요. 회장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시오. 진실을 모두 말씀해주세요. 숨김없이요. 그리고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파일을 회장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은 파일을 보시더니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 시작입니다, 회장님. 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에요. 저는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동료입니다. 그리고 이 집의 진실을 밝힐 사람이에요. 그날부터 저의 진짜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은 파일을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몰랐소. 서진이가 이 정도까지. 회장님, 지금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대응 방법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사실 속으로는 떨리고 있었지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먼저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진 씨가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위험하지 않겠소? 이미 위험 속에 있었어요, 회장님. 다만 제가 몰랐을 뿐이죠. 저는 김 비서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저택 밖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윤희 씨를 만나야 합니다. 김 비서가 말했어요. 그분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말기 암이라. 아마 몇 달 남지 않았을 겁니다. 서진 씨는 알고 있나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게 서진 씨를 더 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주소를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위험해요. 서진 씨가 알면. 그래서 회장님 명의로 가야죠. 윤희 씨를 돌보라는 회장님의 명령이니까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조심하세요. 윤희 씨는 생각보다 무서운 분입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중심가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VIP 병동 7층.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마저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저는 한성그룹 회장님 댁에서 온 박은숙입니다.
최윤희 씨를 뵙고 싶은데요. 간호사는 전화로 확인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03호입니다. 노크하시고 들어가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703호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은 여자가 보였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병색이 완연했지만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는 차분하게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그 가정부군요. 네, 박은숙입니다. 앉으세요. 서 있기 불편하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는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이 보냈나요? 네. 저를 돌보라고요? 네. 거짓말은 안 하는군요. 마음에 드네요. 윤희는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박은숙 씨. 저는 당신을 이용하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회장님이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윤희의 눈이 커졌어요. 김 비서가 자료를 줬나요? 네. 윤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역시 그 사람답네요. 김 비서는 회장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왜 그러시려는 겁니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왜 회장님을 파멸시키려고 하세요? 서진 씨는 회장님의 친딸인데. 친딸?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친딸이면 30년 동안 숨겨야 했나요? 친딸이면 며느리 행세를 해야 했나요? 그건 저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윤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가문을 택했죠. 저와 뱃속의 아이를 버리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20년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서진이를 혼자 키우면서요. 그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모른 채 자랐죠. 하지만 지금? 이제 와서 친딸이라고 인정한다고요? 웃기는 소리예요. 윤희는 격하게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물을 드렸고 윤희는 한참 만에 진정했어요. 미안해요. 흥분했네요. 최윤희 씨.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수가 정말 원하시는 건가요? 무슨 뜻이죠? 서진 씨를 보세요. 그 아이는 행복한가요? 윤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복수는 회장님만 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서진 씨도 당신도 모두를 파멸시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고 살라고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을 밝히세요. 정직하게요. 진실? 서진 씨가 회장님의 친딸이라는 것. 그리고 당신이 겪었던 고통. 모두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윤희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손해잖아요. 아니요. 오히려 이기는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빼앗으면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아요. 하지만 정당하게 인정받으면 서진 씨는 당당하게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회장님이 인정할 리 없어요. 인정하실 겁니다. 제가 설득할게요. 윤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봤어요. 왜 그러세요?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직함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특이한 사람이네요. 들어주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서진이를 설득하는 건 당신 몫이에요. 그 아이는 이미 너무 많이 상처받았거든요.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음 목표는 서진이었죠.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서진의 방 앞에서 청소를 했어요. 뭐 하세요? 서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청소 중입니다, 사모님. 제 방 앞은 청소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 윤희 씨를 뵙고 왔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어머님 병세가 많이 안 좋으시더군요.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회장님 명령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만든다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가 아니에요. 증거도 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사본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요? 비자금 조성 내역이요. 그리고 한지훈 씨의 전과 기록이요. 서진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사본이에요.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고요. 당신, 감히. 서진 씨.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예요. 30년간 아버지를 몰랐던 딸. 하지만 지금 하려는 건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거예요. 입 닥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당신이 뭘 알아요? 가정부 주제에. 몰라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의 고통을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건 옳지 않아요. 그럼 어쩌라고요? 그냥 참고 살라고요? 아니요. 싸우세요. 하지만 정직하게요. 저는 서진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정체를 세상에 밝히세요. 회장님의 친딸이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요. 회장님이 인정할 리 없어요.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설득할게요. 서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쌓였던 고통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그날 밤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복수의 이면에는 언제나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는 걸요. 일주일 후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회장님 서진 윤희. 그리고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인물. 회장님의 아들이자 서진의 명목상 남편인 한태준까지. 모든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회장님 서재에 모두 모여주세요. 제가 한 명 한 명에게 전한 말이었어요. 물론 모두 의아해했죠. 가정부 주제에 무슨. 서진이 중얼거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시지 않으면 이 서류들이 검찰에 넘어갑니다. 그날 저녁 서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회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고 서진과 태준이 소파에 그리고 휠체어를 탄 윤희가 간호사와 함께 들어왔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태준이 짜증스럽게 물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무능한 재벌 2세의 전형이었죠. 박은숙 씨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더군.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죠. 진실? 태준이 비웃었어요. 가정부가 무슨 진실을 안다고. 한태준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의 이복 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순간 서재가 얼어붙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소리를. 서진 씨는 회장님의 친딸입니다. 30년 전 회장님과 최윤희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죠. 저는 출생증명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태준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서진아, 이게 사실이야? 미안해. 서진의 작은 목소리에 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근친혼이었다고?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서진 씨를 인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다른 문제죠.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서진 씨와 윤희 씨 그리고 한지훈. 세 분이 계획하신 일이죠. 지훈이를 어떻게? 윤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는 서진 씨의 이복 동생이고 현재 해외에 있죠.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고요. 저는 비자금 조성 내역을 펼쳤습니다. 30년 전 윤희 씨는 한성그룹의 재무팀장이었어요. 그때 조성한 비자금이 현재 시가로 500억 원이 넘습니다. 회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500억이라고? 네.
그 돈은 지금도 해외 비밀 계좌에 있고 관리자는 윤희 씨와 지훈 씨였죠. 저는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복수를 위해 비자금을 만드신 건가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곧 인정이었죠. 그리고 최근 계획은 더 대담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회장님을 치매 환자로 진단받게 만들고 서진 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후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이전하는 것. 증거가 있어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이 매수한 정신과 의사의 진술서가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의사에게 보낸 이메일 기록도요. 저는 태블릿을 켜서 이메일을 보여줬습니다. 회장이 가정부에게만 특별히 대하는 모습을 판단력 저하의 증거로 활용할 것. 다음 주 진단 예정. 서진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 끝이네요. 아니요. 제가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 서류들을 검찰에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윤희 씨와 서진 씨, 그리고 지훈 씨는 모두 처벌받을 겁니다. 그럼? 하지만 저는 다른 제안을 하고 싶어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서진 씨를 공식적으로 인지하세요. 뭐라고? 친딸로 인정하시고 정당한 상속자로 만드세요. 그러면 서진 씨는 불법적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회장님은 말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비자금 500억 모두 국가에 환수하세요. 그리고 회장님께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그럼 우리한텐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남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예가 남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서진이 중얼거렸어요. 서진 씨, 당신이 정말 원한 건 돈이 아니었잖아요. 인정받는 거였죠. 아버지에게서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윤희를 바라봤어요. 윤희 씨, 당신은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복수에 매달리실 건가요? 아니면 딸에게 진짜 유산을 남기실 건가요?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진짜 유산. 명예예요. 깨끗한 이름이요. 서진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박은숙 씨 말이 맞소. 회장님, 나는 비겁했소. 3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회장님은 서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서진아. 처음으로 회장님이 서진을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로서 할 일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너를 내 딸로 인정하고 싶구나. 서진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서진이 회장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까지 하려고 한 거. 윤희도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 저도 미안합니다. 원망에 사로잡혀서 딸의 미래까지 망치려고 했네요. 회장님은 휠체어에 앉은 윤희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윤희 씨, 나는 당신을 사랑했소.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소.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 딸만큼은 제대로 보살피고 싶소. 함께 해주시겠소? 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때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태준아. 아버지, 저는 몰랐어요. 서진이가 누나라는 것도 이 모든 일도요.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 정리해야죠. 태준은 서진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서진아. 나도 당신을 이용만 했던 것 같아. 진짜 사랑은 한 적이 없었으니까.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고마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저는 마지막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여기 합의서가 있어요. 서진 씨를 정식으로 인지하고 비자금은 환수하며 모든 범죄 계획은 중단한다는 내용이에요. 만약 우리가 거부하면? 서진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증거가 검찰에 넘어가요. 그리고 당신들은 모두 감옥에 가겠죠.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어요. 당신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요. 회장님이 먼저 서명하셨습니다. 그 다음 윤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진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박은숙 씨. 서진이 저를 불렀습니다. 네? 저를 무시할 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신이 후회할 거라고요. 서진은 씁쓸하게 웃으며 서명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가정부 냄새가 나는 건 제 마음이었네요. 그날 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죠. 저는 서재를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뿌듯했어요. 해냈어. 5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이용당했던 시간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걸 딛고 일어섰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힘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직함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회장님은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30년간 숨겨왔던 딸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하신 거죠. 저에게는 숨겨진 딸이 있었습니다. 윤서진. 30년 전 제 잘못으로 인해 그 아이는 아버지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회장님은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오늘 저는 제 딸을 정식으로 인지합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로 인정합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지만 회장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또한 과거 부적절하게 조성된 비자금 500억 원을 국가에 전액 환수하겠습니다. 이는 제 과오를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이야기로 도배됐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숨겨진 딸 공개. 30년 만에 고백. 500억 비자금 환수. 재벌가의 용기 있는 결단. 여론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회장님의 용기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던 거죠. 서진은 며느리 신분을 벗고 정식으로 회장님의 딸이 됐습니다. 태준과의 이혼도 조용히 진행됐어요.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매가 아니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도덕적 부담을 안고 갈 수는 없었죠. 은숙 씨. 어느 날 오후 서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 서진 씨. 이제 며느리도 아니니까 그냥 서진이라고 불러줘요. 서진은 예전과 달리 부드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정말 형편없었죠? 아니에요. 아니, 형편없었어요. 상처받았다는 핑계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니까요. 서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특히 은숙 씨한테 정말 미안했어요. 가난한 티 낸다고 냄새 난다고. 그런 말들. 이제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숙 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갔을 거예요.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저도 파멸하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서진의 손을 꽉 잡았어요. 당신은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서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희 씨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 저는 병실을 찾아갔어요. 박은숙 씨. 윤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없이 웃으셨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명예라는 것. 윤희는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서진이가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요. 네, 그럴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 딸을 구해줘서. 그것이 윤희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회장님은 직접 영정을 들으셨고 서진은 엄마를 떠나보내며 성인이 됐죠. 엄마, 이제 잘 쉬어요. 저는 엄마가 바라던 대로 당당하게 살게요. 서진의 다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회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은숙 씨, 앉으시오. 네, 회장님. 이제 그만 이 집을 떠나야 하지 않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안하오. 당신에게 너무 많은 걸 지워줬소. 아니에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저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됐으니까요. 회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받으시오. 이건 5년간의 퇴직금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집안을 구해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요. 저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1억?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이 한 일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으니까요. 회장님은 일어나 제 앞에 서셨습니다. 내 아이를 살린 사람은 그대여. 평생 갚을 수 없을 것이오. 회장님. 아니, 이제는 그냥 고마운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오. 당신 덕분에 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소. 회장님은 처음으로 제게 악수를 청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저도 제 가치를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5년을 살았던 그 저택을 떠났습니다. 작은 트렁크 하나를 끌고 정문을 나서는데 서진이 달려왔어요. 은숙 씨. 서진 씨? 이거. 서진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뭔데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제가 20살 때 엄마한테 받은 거예요. 유일하게 아꼈던 거. 이런 귀한 걸 받아요. 은숙 씨가 제게 준 건 목숨이었잖아요. 목걸이쯤은 받아줘야죠. 서진은 제 목에 직접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이제 제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말하자 서진이 웃었어요. 저도요. 우리 둘 다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러게요. 우리는 한참을 포옹했습니다. 한때는 주인과 가정부였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친구였죠. 저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준호야, 엄마 일 끝났어. 이제 뭘 할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엄마 인생이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엄마 인생. 이제 엄마가 살아야지.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걸 시작하기로 했어요. 작은 카페를 여는 거였죠. 준호와 함께 찾은 자리는 대학가 근처의 조용한 골목이었어요. 여기 어때, 엄마? 좋다. 정말 좋아. 저는 1억 원의 일부로 가게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시작했어요. 카페 이름은 은숙의 쉼터.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오픈날 첫 손님은 뜻밖에도 회장님이셨습니다. 회장님, 손님으로 왔소. 사장님.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셨어요. 커피 한 잔 주시겠소? 물론이죠. 저는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회장님은 한 모금 마시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맛있구만. 역시 당신 손은 따뜻하오.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5년 전 회장님이 처음 하셨던 말이었죠. 그때는 가정부로서 들었지만 이제는 당당한 사장님으로 듣는 거예요. 자주 올 텐데 단골 할인해 주시오. 물론이죠, 회장님. 서진도 가끔 들렀어요. 이제는 한성그룹의 이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시간을 내서 카페에 왔죠. 은숙 씨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정말로요. 보기 좋아요. 그렇게 웃는 모습 처음 봐요. 서진도 많이 변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진심으로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됐죠. 은숙 씨 덕분이에요. 은숙 씨가 저를 구해줬잖아요.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요. 어느 봄날 김 비서님도 오셨어요. 사장님 번창하시네요. 김 비서님 어서 오세요. 이거 받으세요. 김 비서님은 화분 하나를 건네셨어요. 예쁜 꽃이 피어 있었죠. 행운목이에요. 카페가 잘 되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화분을 카운터 옆에 놓았어요. 김 비서님 그때 정말 감사했어요. 자료를 주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잘 활용하신 거죠. 저는 그저 믿었을 뿐이에요. 뭘요? 정직한 사람은 결국 이긴다는 걸요. 카페는 조금씩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대학생들, 직장인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
모두가 따뜻한 커피와 함께 쉬어가는 공간이 됐죠.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또 올게요. 손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준호야. 응, 엄마? 행복하니? 준호는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해. 예전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 아팠는데 이젠 괜찮아. 알아. 엄마 요즘 정말 밝아졌어. 웃는 것도 많아지고.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그리고 멋있어.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구나. 엄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저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1년 후 카페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됐어요. 저는 직원도 2명 고용했고 준호는 대학을 졸업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나는 행복하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5년간의 가정부 생활. 모욕과 무시, 이용과 배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돈도 신분도 아니에요. 진심입니다.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가, 얼마나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가. 그것이 진짜 가치죠. 그날 저녁 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손님들이 웃으며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5년 전 남편의 외도로 집을 나와 가정부 일을 시작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한성그룹 회장 댁에서의 5년은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배웠다. 진정한 힘은 참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맞서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정직함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걸. 이제 나는 당당하다. 박은숙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나는 나답게 진심으로 살 것이다. 저는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엄마. 준호가 부르는 소리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왔어. 저는 일어나 아들에게로 걸어갔어요.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정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가장 빛나는 승리입니다.